향긋한 꽃냄새가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실바람 타고 둘이서 말이었네 얼굴 마주보며 생기 아카시아 꽃 하얗게 이 노래에 박수가 있구나. 쿵짝짝 쿵짝짝 쿵짝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쿵짝짝 쿵짝. 자 동구박 시작. 동구박 가수한 활짝 폈네 하얀 꽃 이파리 눈솔솔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하고 솔솔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꽃은 과수원길. 우리 본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구 시민헌법학교 제5강 꽃과 음악 그리고 대구 주제를 가지고 제안자이신 오상태 박사님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녹화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녹화를 좀 적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 뭐 쭈그런 얼굴이 나와봐야 별 효과도 없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며칠 전에 셀라비라는 다방에 가서 느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아서 느낀 감정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대구와 꽃에 대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내가 한 6, 70년 동안 대구에서 살았는데 대구에 그렇게 아담하고 교통 좋고 분위기 좋은 그런 음악 다방을 사실은 처음 갔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커피점 제목이 음악당 제목이 셀라비죠. 셀라비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셀라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셀라비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불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비거든요. 셀라비. 세라는 것은 that is 이런 뜻이겠고 영어로 말하면 라비라는 건 라는 뭐 A 혹은 동사 더 그러니까 불어에도 물론 명사 앞에 그 관사가 붙잖아요. 르 관사가 붙는데 더 아니면 A 그러니까 that the V는 life 그러니까 that the life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다. 인생이다. 저것이 인생이다. 저것이 인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하면은 뭐 꼭 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인생은 그런 거다. 이런 표현이 맞지 싶어요. 예, 인생은 이런 거다. 막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은 이 참 멋진
그 이름인데 내 생각 같으면은 셀라비라고 발음해버리면은 물론 빨리 발음하면 셀라비가 되겠지만은 셀라비 이러면 좀 더 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셀라비 그 발음할 때는 셀라비도 좋습니다. 욕을 해도 좋고 뭐 좋은데 셀라비 하면은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빨간 그 셀라비라는 그 밑에다가 제 생각에는 불어로 셀라비란 작게 원어를 거기다 하나 붙여 놓으면은 더 멋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70년도에 1970년도에 국방과학원이라는 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작했는데 국방과학원이 70년대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한 50년 됐죠. 국방과학원이 50년쯤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과학자들 혹은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교수들이 무척 노력을 많이 해서 최근에 엄청난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사실 그 내용을 모릅니다. 뭐 K2 전차라든지 뭐 K9 방사포라든지 그다음에 FA 무슨 경비행 폭격기가 아니고 경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수출이 되고 앞으로 전망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된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정말 참 내가 금년에 85살쯤 되는데 만으로 치면은 83살이에요. 근데 83살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국방과학이 튼튼하고 그러면서 또 그걸 팔면은 또 국가도 또 부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니까 야 진짜 살만 난다. 이것 때문에라도 좀 며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나는 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야 그거 보면은 참 우리가 뭐 하여튼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 이거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정말 참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 같은 데서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첨단 산업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가 수출까지 한다.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런 소식을 들 때마다 진짜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세종 리더십 연구소라는 데가 있답니다. 세종 리더십 연구소가 있는데 이 세종 리더십 연구소에서 해마다 그 연말쯤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자성어 같은 것을 말하자면은 선정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지난해 그 세종 리더십 연구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연말 발표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뭔지? 과이불개를 과이불개 뭐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이불개. 예. 뭐 과이불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라는 건 지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허물. 그러니까 잘못이다.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 요거는 이는 엔드라는 거거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뭐 과라는 건 잘못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해석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불개라. 걔는 고친다. 고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작년의 연말에 발표한 세종 연구소 말하자면 세종 리더십 연구소에서 선정된 말하자면 사자성어입니다. 이걸 뭐
몇 사람이 했는 게 아니고 그 교수들 한 900명 정도를 900명 정도가 여러 다른 말하자면은 문구들 가운데서 요걸 선택했대요. 근데 물론이죠. 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내로남불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막 국민들에게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었겠습니까마는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 사자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너희들 고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정치인들이나 혹은 누가 들어가지고 진짜 미안합니다. 우리 고치겠습니다. 이런 생각할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들으나 마나 한 얘기, 하나 마나 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공자가 쓴 그 뭐 논어라는 책 있잖아요. 그 논어에서 나온 내용인데 사실 캐캐 묵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현실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좋은 교훈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시의 적절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거 회향적인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원문을 보면은 과이불개 시위과야라 이렇게 뒤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뜻은 뭐냐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고치지 않는다. 이것이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고치지 않는다. 또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위과야라. 이것이 잘못이다. 이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놈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공부 잘한다는 900명, 800명 세종 리더십 연구소 교수들이 한다는 솔직히 말해 짓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의적절하지도 못하고 캐캐 묵은 낡은 말하자면은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걸 적었습니다. 이거 뭐 별것 아닙니다만은 요것도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희삼매라. 그 글자 보니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위 그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다식한 뭐 금석학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글씨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거의 독보적인 경지에서 예술 세계를 이룩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런 것 비슷한 세한도 이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유희삼매라는 뭐 이런 뜻은 이런 뜻인데 뜻으로 말하면은 예술이 극진한 경지에 이르렀다. 예술이 극진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렇지만은 이 작품이 중국 사람들이 보고 중국 어떤 사람이 보고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글씨가 아니고 글씨가 그림이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장난같이 쓰여져 있지만은 모든 구석을 벗어난 절대 자유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틀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파괴해가지고 파괴한 글자를 새롭게 재구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넘어선 그림, 추사는 현대 추상미술의 시작이다. 세계의
현대 추상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은 과히 그 따위 하지 말고 이런 말하자면은 가치 있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변화 무쌍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그런 글자로서 그런 교훈으로서 사자성어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나는 하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무슨 뭐 예술을 극진한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밥하는 건 밥하는 것 어떤 한 자기의 목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목표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지극한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1년 동안 지니면서 살면은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왜 안 고치록 하고 이런 따위보다는 훨씬 신선하고 훨씬 멋도 있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요것을 이제 내가 머릿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악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꽃에 대한 얘기인데 음악이나 꽃도 이런 시각에서 좀 더 변화된 시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고 틀을 바꾼다. 패러다임 사고 틀을 바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 10분 2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관계치 않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소위 주역이라는 그 사서삼경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이 주역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학문의 제왕이다. 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이 주역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제왕이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앞에 나왔는 그 짝대기 그거는 소위 말하는 주역은 그 64개가 있거든요. 64괴가 있는데 64괴 중에 16째 괴가 요거 바로 뇌지예입니다. 16째 괴입니다. 64괴 중에 16째 괴인데 그러니까 그 괴의 모습이 그 옆에 짝대기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괴의 모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6개인데 위에서 하나 둘 셋 위에서 하나 둘 셋까지가 여기 소위 말하는 진이라. 진이라는 거는 우레라 있대요. 우레, 번개, 우레. 그 다음에 밑에 짝대기 3개 있는 거는 그건 뭡니까?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 위에 우레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땅 위에 우레가 있다. 그래서 뇌는 우레고 지는 땅이고 그러니까 뇌지인데 요 뇌지가 예다 이 말. 뇌지가 예다. 말하자면은 예라는 것은 예비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쁘다 즐겁다는 뜻도 되지만은 음악이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컨대는 음악의 맨 퍼스트 시초는 이 뇌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건
후 행사하니라 이랬는데 이걸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라는 것은 이롭다 이 말이 이롭다. 이 건후 행사가 이롭다. 건후는 제후를 세우고 행사 군대를 행렬시키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뭐 밑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하는 것은 요거를 공자가 보고 설명한 거예요. 요 상활은 뇌출 지분이 예니 선왕이 이하야 자각 송덕하야 은천지 상지하야 입에 환이라 뭐 이런데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음악이 오늘날의 예술 행위에 앞서서 말입니다. 오늘날의 음악은 예술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고 저 옛날에는 이 음악이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통치 수단.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술 놀이가 아니고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어떤 통치 수단이냐?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말하자면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모시고 조상에게 조사를 말하자면 제사를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시면 제사 왜 지냅니까?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지냅니다. 그러나 원래 제사는 하늘에다가 조상님께다가 제사를 모심으로써 어떤 일체감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이 제사를 모시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통일선을 가지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고대의 선왕들은 방금 이 예괴, 16번 예괴의 모습을 보고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주역은 말합니다. 음악을 만들었다. 음악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쁘고 평화로운 세상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 평화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덕을 숭상했다. 숭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덕이란 뭡니까? 덕은 예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덕은 도덕이란 덕인데 여러분들 이 덕을 잘 이해 못하는 분도 계세요. 이 덕은 예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몸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덕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숭상한다는 것은 예를 숭상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는 뭐냐? 예절, 예법, 예함. 그러니까 음악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음악과 꼭 동반하는 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악이라고 그러죠. 예악. 얼마 전에 최 변호사도 예악이 어떠고 저떠고 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만 예는 윤리, 도덕, 법, 질서입니다. 예를 지킨다. 윤리, 도덕이고 법, 질서라. 예를 잘 지키면 나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예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와 악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는 예고 악은 악이 아니잖아요. 예악 사상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는 우리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규칙. 집단 생활을 하는데 우리 여기 모이는 것처럼 생활 규칙,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법칙이란 말이야. 그게 예입니다. 그게 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면은 외적인 행위규범, 이제 말 지켜야 하는 일을 예를 지켜야 된다. 예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조화가 깨어져서 갈등과 반목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면은 사회는 평온해지지 못하고 깨지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 세계는 끝나고 맙니다. 다음, 아는 얘기지만 악은 뭐냐? 음악은 뭐냐?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맑고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사회가 평온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색적인 본능, 이걸 순화시켜야 되고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청량제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음악이에요. 그래서 예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바깥에서 하는 행동이, 우리 지금 바깥에 나와서 하는 이런 행동이라면은, 이건 법인, 우리 사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과 법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법인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 외형적인 행동 규범이다고 본다면은, 악은 내면적인 정화수단이다. 음악은 내면적인 정화수단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과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합해가지고 그래야만, 이게 예학 사상인데, 그렇게 돼야만 이게 진정한 의미의 통치도 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바람직한 삶을 사는 바른 길, 도덕적인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자는 예학 사상을 존중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음악을 이때까지만 생각해도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이루어졌는 것이지만은, 예와 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예학 사상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내 이 표현을 통해서 대체로 그렇게 음악의 역할을 하는구나, 좀 판단이 되신 걸로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가 이해입니까? 이해한다.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악은 말입니다, 관을 통해서 내는 악기, 관악기, 줄을 통해서 내는 음악, 현악기, 북이나 징을 두드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 타악기. 언제 내가 고롱 야외 음악당 거기 보면 난 자주 못 가는데, 거기 보면은 음악 공부한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 최봉태 같은 저런 변호사가 두 사람 딱 들고 북 치는 북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 내가 새로운 면모가 있구나. 저 사람이 만날 법하고 그런 것만 하는데 그래도 막 북치고, 북 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나는 장고는 좀 배웠어요. 꽹과리 장고 이런 건 배웠는데, 북은 그거 재미도 없고 그냥 힘차게 치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 장고나 꽹과리 같은 거 안 배우고 이 어려운 북을 혼자 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두드리는 악기는 타악기 아니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화음을 이루어내는, 이게 최상의 음악이다. 나는 음악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서양 음악도 있고 다른 나라 음악도 있고 한데, 이 음악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음악의 정의가 100%는 다 아니지만은 좀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음악을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 11월 1일, 2017년 11월 1일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된 날입니다. 2017년 11월 1일입니다. 2017년 11월 1일이 대구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음악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날이에요. 18, 19, 20, 21, 22, 23. 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게야. 아니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졌지만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게야. 왜 만들었어 그거? 뭐 하려고 만들었냐 이게야. 좀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요. 동대구역 딱 하면은 그 동대구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 편으로, 그 서쪽 편으로 보면은 이런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대구 A 유네스코 시티래. 대구 A 유네스코 시티. 유네스코 도시 대구 이래. 유네스코 도시 대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네스코 본부가 대구에 있단 말입니까? 유네스코 본부가 대구에 있단 말이겠죠? 아니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대구 다녀갔단 말이겠습니까? 유네스코 도시 대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지만은 요약했다고 말해야 되죠 그러면. 물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됐지만은 꼭 음악만 발전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음악과 더불어 미술이라든지 뭐 조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불어 함께 창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나도 이해가요. 그러나 왜 음악 도시로 선정된 것이 자신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음악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라고 이렇게 말했나 이게. 할 수도 있지. 있는데 나라서는 불만이 되게. 자신 있게 대구는 음악 창의 도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해도 좋아. 대구에요. 얼마나 많은 음악 자산이 많습니까? 한번 뽑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11개가 있다면서요? 콘서트 하우스가 있죠.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날매 북춤이 있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구에 종합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합대학 거의 대부분의 음악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학생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나는 대구 시민이 전부 다 음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설사 아니라도 대구 사람들은 다른 장르보다는 음악 장르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팝송을 노래 부르든지 뭐 대구에 콘서트 하우스 이런 거 다 있죠. 근데 다 요약 못 해요. 녹향이라는 음악실이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활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대학의 교수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뭐 여러 시민들이라든지 뭐 음악 다방 뭐 온갖 것 종각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원래요 좀 깊이 올라가면은 저 옛날부터 올라가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은 우리 민족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악을 즐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내가 국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문학 작품도 보면요. 저 고대에 올라가면은 공무도화관이 황조관이 하고 가라고 나와 있어요. 음악이에요. 노래 부르는 황조 노래, 공무도화 노래. 또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때 시 있었잖아요. 신라시대 때 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가라고 그러잖아요. 향가. 향가란 말이에요. 고향의 노래, 시골 노래. 향가가 붙었어요. 조선시대 때 와보십시오. 민요가 있죠. 그 다음에 소위 용비 어천가라고 그러잖아요. 용비 어천가는 노래 부르기 위한 가사였어요. 그리고 그 용비 어천가의 형식을 악장문학이라 합니다. 악장이 음악문학이 그 음악문학이란 무슨 뜻이냐? 시조. 시조가 뭐예요? 시조는 뭐예요? 시절 가져라 이 뜻이에요. 그때 불렀던 유행가라 이 말입니다. 시조라는 게 그때 불렀던 유행가라 이 말이에요. 시절 가져. 그러니까 노래예요, 노래. 노래방 가면 검은 책 있잖아요. 그 검은 책에 뭐 글씨 적혀 있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우리는 문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뽑아가지고 우리는 시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자체는 음악책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소설이죠, 소설도 판소리에서 나왔거든요. 판소리. 수군가, 판소리 수군가에서 심청전이 나온 거예요. 판소리 연료수절 춘향전 가는데 춘향가 판소리에서 춘향전 소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토끼 타령 하는 데서 토끼 타령, 장기 타령 하는 타령조에서 토끼전, 장기전 소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청산별곡이잖아요. 청산별곡. 노래예요, 노래. 전부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 문학 작품에 한정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했는가 봐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된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대구에는 합창단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합창단이. 대구에 합창단이 제일 많은 도시가 대구랍니다. 합창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합해서 소통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나는 음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시민이 음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음악인도 아니고 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은 국문학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모르면 국문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문학을 공부하는데 음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된 건데 대구의 음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하나는 사문진 나루터 있잖아요. 사문진 나루터. 19세기에 나는 보진 못했지만 피아노를 배에다 싣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기막히는 재미있는 장소입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100대의 피아노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런데 대구가 음악 창의 도시가 됐으니까 기념 삼아서
그 삼원진 나루터에 큰 음악 강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악 강당 속에는 세계 악기를 전부 다 갖다 놓고 거기 연주도 할 수 있고 거기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대구시가, 대한민국이 대구에 이런 좋은 음악당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시민들이 가서 놀고 즐기고 음악을 배우고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익히고 하는 예술 도시가 되지 않겠나. 교육 도시 끝났어요. 섬유도시, 요새 섬유도시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겠는가? 난 사실 얼마 있다가 죽겠지만은 우리 후손들, 뭐 대구에 소멸대시라고 그러잖아요. 소멸도시. 아이들도 안 놓고 지금 곧 좀 없어질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럴수록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최봉태 변호사가 말하는 시민헌법 중에 꽃을 뭐 어떻게 사람들한테 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꽃을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꽃을 구이지 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꽃을 길러가지고 우리의 성성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뭐 꼭 여자뿐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다. 소통을 하는 거다. 꽃을 가지고 어떻게 가까이서 이게 아니고 꽃을 통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꽃을 한 송이 탁 주면서 좀 쉽게 되잖아요. 그게 곧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얘기했더니 영감은 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래서 내가 여기 왔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거니와 박물관 짓는 것도 좋습니다. 독립기념관 짓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늦어도 돼요. 내 생각에. 미래지향적인 대구가 살아날 수 있는, 대구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술도시, 관광도시, 음악도시를 만드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악기 박물관을 만들든지 대형 음악 박물관을 만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내 생각에, 피아노는 음악의 중심음을 갖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악기의 최고 중심 아닙니까? 물론 바이올린도 좋고 기타도 좋지만 그 유서 깊은 삼원진 나루터에다가 커다랗게 음악 전당을 하나 짓고 그 음악 전당에 여러분 자손들이 가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공부하는 그런 제안을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립기념관 지으려면 여기 가면 또 이런 사람이 때문에 반대하고 저기 가면 저런 사람이 반대하고 또 이거는 삼원진 나루터에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피아노 박물관도 좋다 이게라. 이름이야 뭐든지 피아노 박물관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구를 살리는 진정한 구체적인 길이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뭐 시낭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격이 안 맞아요. 특히 이 작품은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뭐 진달래든 장미든 그런 지금 당장에 그 향기 나는 만져보고 싶은 냄새 맡아보고 싶은 그런 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피네 저만치 혼자서 꽃이 지네. 꽃 일생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앞에는 꽃이 피네 했죠.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꽃이 지네 그랬죠. 피고 지는 거는 살았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존재들은 숙명적으로 죽게 마련이다. 그런 내용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네라는 말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딱딱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감이 가요. 하네. 일정한 거리를 갖고 하는 얘기예요.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더구나 여기서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랬거든요. 이 저만치란 말이 참 멋이 있어요. 멋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여유가 있고 어떤 거리감을 갖고 이건 저만치는 몇 미터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존재들은 숙명적으로 거리감을 갖는다. 저만치는 김소월이는 여자를 두고 매번 여자에 대한 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님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 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님이라 이루어질 수 없는 님인데 그래서 포기한 어떤 님에서는 님도 있을 수 있다. 김소월 님은 그래서 저만치 혼자 펴 있다는 것은 가까이 갈 수 없다. 뭔가 조금 어떤 거리감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그 소설가 김동리라는 사람은 향수 거리다. 너와 나와의 향수 거리다. 얼마나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은 그냥 2m, 3m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내면 또 신과의 나와의 거리다. 청산과의 거리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어쨌거나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조선 서정 시가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간단하지만은 이 어린애 동화 같은 동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김동리는 이걸 최고 걸작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개화라는 작품 봅니다. 개화. 같이 읽어봅시다. 꽃이 피네 한잎 한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가만 눈을 감네. 굉장히 좀 경건한 그런 뜻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작품하고 밑에 작품하고 똑같아요. 내가 발견했어요. 하네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산유화나 개화는 다르지만은 앞에 산에는 꽃이 피네 그랬죠. 그 다음에 개화에 와서도 꽃이 피네 한잎 한잎 그랬잖아요. 또 마지막에 김소월이는 꽃이 지네 그랬죠. 개화의
세 번째 줄 보시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다. 이게 꽃 지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걸 그렇게 판단해 봤어요. 그러니까 김소월이의 생각을, 이건 누가 지은 작품이에요? 청도 출신 시인 이호우라는 사람이 지은 작품이에요. 이호우. 그 유명한 시인 그 누굽니까? 바위 작품을 쓴 사람 누구예요? 유치환 기억 안 나십니까? 유치환이 통영에서 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어떤 한 아가씨 선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하고 진실로 둘이가 사랑을 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 사랑을 했는 거예요. 대구에서 충무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몇 시간을 걸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아씨를 만나고 한 10분 만나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사랑을 했대요. 그게 그 사람 이름이 이영도 아닙니까? 이영도. 이영도는 바로 이 시를 쓴 이호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영도에게 보낸 유치환의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였네라. 뭐 그런 작품도 있죠.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였네라.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 유치환이 이영도 시인에게 준 유고 작품 수필로 되어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쨌든 산유화에서 나오는 꽃 피는 것과 그 다음에 개화에서 나오는 한잎 피는 것과 산유에서 나오는 꽃 지는 것과 개화에서 나오는 마침내 남은 한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와 똑같습니다. 주제가, 소재가. 근데 이 개화라는 작품은 사실은 시조거든요. 이걸 현대 시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고시조는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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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4, 3 초장, 중장, 정장으로 갈라가지고 초장, 중장, 정장으로 가지고 초장이 3, 4, 3, 4, 중장이 3, 4, 3, 4, 정장이 3, 5, 4, 3 이런 말하자면은 운율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운율을 파괴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꽃이 피네 한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이게 초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남은 한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여기 한 중장이에요. 마지막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가만 눈을 감네. 여기 정장이에요. 그러나 이 작품은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름대로 어떤 삶의 어떤 숭고함, 신비로움 이런 것을 나도 가만 눈을 감는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한 작품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굳이 모은 이유는 몸에 한해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 그 다음 옆에 부르는 날, 뭐 잘 알죠? 송창식이가 노래 불러서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푸르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검은 날도 있습니까? 흰 날도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푸른 날은 없어요. 그건 푸른 하늘이 맑게 개인 그런 날이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지 푸르는 날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리워진다. 그립다. 그리워한다 이 정도지. 보통 그리워집니다. 그립습니다. 그리워합니다지. 어떻게 감히 그리워하자고 그랬어. 그리워하자. 얼마나 절실하게 그립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리워하자. 대단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의하리야 봄이 또 오면 의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딱 10줄로 되어 있습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10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에 몇 잔씩 한번 보시죠. 한 줄에 둘, 넷, 여섯, 여덟, 10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몇 자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1자입니다. 11자. 그 다음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10자지요. 봄이 또 오면 의하리라 10자지요. 그러니까 저기 저 보통 우리가 저기 저 이러지 저기 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저기 저라고 그랬어요? 저기를 한 번 더 넣었잖아요. 10자를 맞추기 위해서. 10자를 그래 놓아야 10자가 된단 말이에요. 가을 꽃자리. 꽃자리라는 말이 참 예쁘기도 하고 좀 정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꽃자리 다방 있잖아요. 대구에. 막 꽃이 이렇게 모여있는 방석 같은 것. 못자리, 꽃자리 이러잖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으로 설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만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자, 꽃밭에서라는 작품도 물론 이것도 실화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는 뭡니까 이게? 모르십니까? 누가 부르는 노래였잖아요. 예, 맞아요. 정훈이가 부르는 노래죠. 예. 그래서 정훈이가 부르는 노래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좀 크게 할 수 없습니까? 같이 노래 불러야 됩니다, 오늘. 아니, 그거 더 안 돼요. 마이크 대서.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잎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잎을 보내 어떤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저는 그 1950년 6.25 때 전쟁의 폐허,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대구의 음악실에서는 바흐 음악이 흘렀다고 외신 기자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는 영원히 음악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